엄마, 어차피 엄마 돈은 결국 제 몫이잖아요. 미리 주세요. 엄마, 어차피 우리에게 돌아올 돈이면 지금 좀 도와주세요. 사정이 너무 어려워요. 그 말들을 들은 순간 73 김영희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벽마다 순대국집 불빛 아래서 땀 흘렸고 밤이면 지친 몸을 이끌고 아이들 공부를 챙겼습니다. 한평생 모은 돈으로 아들, 딸을 유학까지 보냈지만 자신의 꿈은 늘 뒤로 미뤄둔 채 오로지 자식들의 웃음만을 버팀목 삼아 살아왔습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모든 시간을 자식에게 건네 온 김영희의 인생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사연이 시작됩니다. 1951년생 김영희는 22의 나이에 남편 박종수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공장에서 일했지만 월급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호가 태어나고 2년 뒤 딸 은정이까지 태어나자 영희는 가게의 보탬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처음 시작한 일은 동네 시장에서 반찬 장사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 나물, 젓갈을 준비해서 시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반찬 장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영희가 눈여겨본 것이 순대국집이었습니다. 시장 한쪽 모퉁이에 있는 작은 순대국집에는 항상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순대국 끓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돼지 머리뼈를 우려서 진한 국물을 만들고 순대는 직접 만들어야 맛있다는 것을 터득했습니다. 1976년 드디어 영인의 순대국이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돼지 머리뼈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5시간은 끓여야 진한 국물이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순대를 만들고 김치를 준비하고 고추장 양념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오전 6시가 되면 첫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일찍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 밤새 일한 사람들이 뜨거운 순대국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뜨거운 불 앞에서 서 있어야 했고 무거운 냄비를 들고 나르는 일도 여자에게는 버거웠습니다. 기름이 튀어서 팔에 화상을 입기도 했고 뜨거운 증기 때문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기도 했습니다. 1978년 겨울 남편 종수가 공장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기계에 손가락이 끼이면서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영희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영희는 순대국집 운영 시간을 늘렸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6시간을 가게에서 보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회사원들로, 저녁 시간에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가게가 붐볐습니다.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가 끓인 순대국 맛이 소문났습니다. 국물이 진하고 순대가 쫄깃해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사장님, 여기 순대국이 제일 맛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영희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민호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영희는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는 아이들이 자고 있고 밤에 돌아올 때는 아이들이 이미 잠든 후였습니다. 주말에도 쉴 수 없었습니다. 주말이 오히려 더 바빴습니다. 그래도 영희는 일요일 저녁만큼은 아이들과 함께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볶이나 붕어빵을 사들고 집에 와서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호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 영희는 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순대국집 외에도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가게를 닫은 후에는 다른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3회 4시간만 자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일했습니다. 겨울에는 특히 힘들었습니다. 새벽에 찬 바람을 맞으며 시장에 나가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손이 꽁꽁 얼어서 젓가락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아이들만은 떳떳하게 살게 해주겠어. 민호와 은정이는 엄마의 희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민호는 전교 10등 안에 들었고 은정이도 우등생이었습니다. 은정이가 성적표를 들고 뛰어와서 1등을 했다고 말할 때 영희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영희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든든했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호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영희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유학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엄청난 돈이 필요한 일이었지만 영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순대국집을 확장했습니다. 옆 가게까지 얻어서 규모를 2배로 늘렸습니다. 직원도 1명 고용했습니다. 매출이 늘어났지만 그만큼 일도 더 힘들어졌습니다. 민호는 결국 미국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은정이도 국내 명문대에 들어갔습니다. 영희는 그제야 자신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년 넘게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내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영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민호는 미국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변호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은정이도 사범대를 졸업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영희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영희는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성공했으니까 이제는 자신을 돌볼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민호는 대형 로펌에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 어머니를 찾아왔지만 시간이 갈수록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영희가 전화를 걸어도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그 나중에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은정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후로는 더욱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영희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이 키우느라 바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70세 생일이 지나도록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었습니다. 평생 아이들의 생일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챙겨줬는데 자신의 70세 생일은 혼자 보내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케이크를 하나 사서 혼자 촛불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70개의 촛불이 흔들리는 것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생일이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깜빡했다며 사과했지만 영희의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습니다. 은정이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은정이도 둘째가 아파서 병원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결혼도 했습니다. 예쁜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처음엔 영희를 잘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 가족이 더 늘어나서 더 따뜻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요즘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신혼인데 조금. 민호도 아내의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미선이 말이 맞아요. 저희가 가끔 찾아뵐게요. 영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식들을 보고 싶어서 가는 것인데 그것도 눈치를 봐야 한다니 말이었습니다. 그 후로 영희는 더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한 달에 1번 정도만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영희가 감기에 걸려 며칠 동안 아팠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영희는 민고와 은정이에게 전화를 걸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병원에 갔는지
약은 드셨는지 물어보더니 중요한 재판 준비 중이라며 나중에 시간 나면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은정이도 애들이 독감에 걸려서 정신없다며 혹시 전염되면 안 되니까 좀 나으시면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영희는 결국 혼자서 일주일을 버텨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이 정말 혼자라는 것을 말이었습니다. 손자들이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희는 손자들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이가 아직 어리다며 면회를 제안했습니다. 몇 개월을 기다린 후에야 손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자 아예 연락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영희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한 달도 연락이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순대국집도 나이가 들면서 운영하기 힘들어졌습니다. 70이 넘으니까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40년 넘게 운영하던 순대국집을 정리했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이제 정말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하고 할 일도 없으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어느 날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연락하지 말고 기다려보기로 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먼저 연락할 때까지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2달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달이 지나서야 은정이가 전화했습니다. 영희는 서운했지만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연락해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은 자신이 연락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것을 말이었습니다. 72세가 되던 해 영희는 큰 병에 걸렸습니다. 갑상선암이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영희는 무서웠습니다. 민호와 은정이에게 연락했더니 2 자녀 모두 걱정하며 수술 당일에 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복하는 동안은 혼자여야 했습니다. 민호와 은정이는 각자 바쁜 일상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수술은 잘 됐으니까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영희는 그때부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자식들에게 무엇인지를 그냥 의무적으로 챙겨야 하는 존재일까 하고 말이었습니다. 영희가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어느 날 민호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영희는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이 먼저 찾아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호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로펌을 그만두고 자신의 사무실을 차리려고 하는데 3억 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3억 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순대국집을 정리하고 받은 돈과 평생 모은 돈을 합쳐도 3억 원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민호는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전에도 사업 투자를 한다면서 5천만 원을 빌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6개월 만에 실패했었습니다. 영희가 그 이야기를 꺼내자 민호는 이번에는 자신의 전문 분야라며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희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아들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 돈을 다 주면 자신에게는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결국 영희는 2억 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민호는 정말 기뻐하며 꼭 성공해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법무법인은 6개월 만에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생각보다 고객이 오지 않았고 운영비만 계속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1년 후 민호의 사무실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영희는 실망했지만 아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2억 원이라는 큰 돈이 없어졌는데
민호가 언제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1년 후 민호가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싶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IT 사업인데 요즘 정말 전망이 좋다며 다시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전에 빌려준 돈도 못 받았는데 또 빌려달라니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이번 사업이 성공하면 한꺼번에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영희는 고민 끝에 남은 돈 중에서 5천만 원을 더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8개월 만에 그 사업도 실패했습니다. 이제 영희에게는 정말 적은 돈만 남았습니다. 영희가 더 이상 도울 힘이 없다고 말하자 민호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엄마, 어차피 나중에 제가 물려받을 돈이니까 미리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영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아들에게는 그냥 미리 받는 돈이었던 것입니다. 몇 달 후 은정이가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은정이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안쓰러웠습니다. 딸이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재산 분할을 제대로 안 해주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은정이가 교사 월급만으로는 두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다며 전세 보증금과 생활비로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민호에게 많이 빌려줘서 지금 돈이 별로 없다고 말했더니 은정이는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오빠가 너무하다며 엄마 돈을 그렇게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하냐고 했습니다. 영희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은정이도 도와주고 싶었지만 정말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영희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영희는 8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은정이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자신에게는 빚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정이는 몇 달에 한 번씩 생활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50만 원, 100만 원씩 달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500만 원씩 달라고 했습니다. 영희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자신도 이제 대출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은정이가 또 찾아와서 아이들 대학 등록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큰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영희가 정말 돈이 없다고 말하자 은정이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가 오빠에게는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면서 자신에게는 왜 이러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엄마,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물려받을 돈이잖아요. 그럼 지금 쓰나 나중에 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영희는 민호에 이어 은정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자녀 모두 자신의 돈을 미리 받는 돈, 어차피 물려받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돈이 자식들에게는 그냥 당연히 자기 몫인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난 어느 날 민호가 다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몰래 투자를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암호화폐와 주식에 몇 년 전부터 투자했는데 처음에는 약간의 수익을 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큰 돈을 투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투자 금액이 5억 원 정도였다고 했을 때 영희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돈을 대출받고 친구들에게도 빌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하면서 모든 돈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6억 원의 빚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무서운 사람들이 자신을 찾고 있다며 사채업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정말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을 팔아서 자신의 빚을 갚아달라고 했습니다. 이 집이 시세가 8억 원 정도 하니까 집을 팔면 대출금 갚고도 돈이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살던 집을 팔아서 아들의 빚을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아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민호가 말하는 사채업자들의 협박이 너무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협박 전화나 문자 같은 것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민호는 너무 무서워서 보여줄 수 없다며 회피했습니다. 영희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영희는 민호의 친구에게 몰래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민호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많이 힘들어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친구는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민호가 어제도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영희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민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영희는 민호를 불러서 따졌습니다. 민호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결국 실토했습니다. 사채업자는 약간 과장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빚은 정말이지만 사채업자가 협박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희는 화가 났습니다. 거짓말로 자신을 속여서 돈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엄마, 어차피 엄마 집은 나중에 제가 상속받을 거잖아요. 지금 팔아서 제 빚 갚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영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죽음까지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까지 미리 나누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한 거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엄마 재산은 결국 저희 몫이잖아요. 민호는 자신이 한 말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 것이 아들에게는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영희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40년 넘게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그 자식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호의 충격적인 말을 들은 후 영희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20대부터 70대까지 50년 넘게 오직 자식들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꿈도 취미도 심지어 친구들과의 관계도 모두 뒤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돈을 주는 기계, 언젠가 죽으면 재산을 물려줄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다음 날 영희는 은행에 가서 자신의 통장 내역을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순대국집을 40년 넘게 운영하면서 모은 돈과 집값이 오르면서 생긴 돈까지 합쳐서 총 4억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게 2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은정이를 위해 8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지금 영희에게 남은 돈은 대출금을 갚고 나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희는 인터넷으로 실버타운을 검색해봤습니다. 서울 근교에 있는 한 실버타운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깔끔하고 의료 시설도 좋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희는 실버타운을 견학하러 갔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요가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교실도 있었습니다. 도서관도 있고 정원 가꾸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영희는 설렜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보증금 2억 원에 월 관리비 150만 원이었습니다. 집을 팔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바로 입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집을 보러 와서 8억 5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영희는 금매로 집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재산의 일부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자식들에게 주대 조건을 걸기로 했습니다. 영희가 살아있을 때는 절대 재산에 대해 언급하지 말 것, 그리고 영희를 정기적으로 찾아뵐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재산의 30%는 고아원과 양로원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집이 팔리기까지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동안 영희는 자식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집이 8억 원에 팔렸습니다. 대출금을 갚고 나니 7억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돈으로 실버타운 보증금 2억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5억 원 중에서 1억 5천만 원은 기부하기로 했고 3억 5천만 원은 자신의 노후비로 남겨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영희는 민호와 은정이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엄마? 영희는 침착하게 실버타운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민호와 은정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실버타운 비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역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돈 이야기였습니다. 집을 팔았어. 집을 팔았다고요? 언제 팔았어요? 왜 저희한테 말 안 하셨어요? 내 집인데 왜 너희한테 말해야 하니? 영희는 그들이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다 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돈은 원래 자신들 몫이고 엄마가 죽으면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엄마한테 돈 달라는 얘기 하지 마. 그리고 엄마가 실버타운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나 가끔 안부 확인해.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 거야. 70년 넘게 너희만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일주일 후 영희는 실버타운으로 이사했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자연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40년 넘게 새벽 3시에 일어나던 몸이 이제야 제대로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잘 정돈된 정원이 보였습니다. 아침 식사는 실버타운 식당에서 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밥을 차렸는데 이제는 누군가 자신을 위해 밥을 차려주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요가 수업을 들었습니다. 영희가 평생 해보고 싶었던 것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딱딱해서 힘들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같은 층에 사는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각자 다른 사연을 갖고 있었지만 영희만 그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그림 수업을 들었습니다. 영희가 처음 해보는 취미였습니다. 서툴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저녁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평생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루에 몇 시간씩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행 에세이를 읽으면서 영희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단체 여행도 갔습니다. 영희는 처음으로 제주도에 가봤습니다. 7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를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친해진 할머니에게 부탁해서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6개월 후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본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정말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지 몰랐어.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그동안 정말 죄송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저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민호야, 이제 됐어. 너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엄마,
앞으로는 정말 자주 찾아뵐게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엄마가 보고 싶어서요. 민호는 그날 저녁까지 있다가 갔습니다. 오랜만에 모자가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은정이도 며칠 후에 아이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손자들이 영희에게 달려왔습니다. 은정이도 영희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엄마, 여기서 정말 좋아 보이세요.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의존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독립적으로 살아보려고 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근처 고아원에서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는 봉사였습니다. 아이들이 영희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40년 넘게 순대국집에서 요리한 실력으로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이 영희는 행복했습니다. 저녁에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다양한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지 몰랐다는 것을 말이었습니다. 평생 자식들만 돌보느라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영희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거울 속의 영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표정이 밝았고 눈에 생기가 있었습니다. 영희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나답게 사는 것, 그것이 진짜 노후의 행복이라는 것을 말이었습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관계이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자신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영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73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었지만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이 새롭고 매일이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영희는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